지금 공지사항에다가 이렇게 준 수업할 때 주의사항을 적어 놓고요. 이게 네, 왜 알겠습니다.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아침 9시에 했던 국금시 시간에 동영상에다 뒀거든요. 그쪽 앞쪽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지금 한번 그 국금시의 앞쪽 부분에서 왜 줌에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제 그게 필요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오늘 일어난 거죠. 뭐 어떤 거냐면 지금 본인 마이크 테스트 한번 미리 해봤어야 되는데 안 헹구고 그다음에 스피커 테스트도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연결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다행히 그래도 5분 전에 5분 전보다 훨씬 전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체크를 해서 이제 워크하도록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그 주의사항을 국금시 9시 수업의 앞쪽 부분에서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석 체크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두 사람 다 왔으니까. 혹시 질문 있나요? 지금 다시 또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호수 씨. 다시 안 되나요? 네, 됩니다. 예, 잘 됩니다. 아, 네. 질문. 그, 네. 수업 그 방식이나 스타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다시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아, 그 수업 시작 전에 강의 노트 읽어오라 하셔서 읽어왔는데, 음. 수업 진행 방식이 저희가 수업을 질문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한 질문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그다음 리스폰스를 잘 해주면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제 첫 수업을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네. 예. 또 뭐 또 다른 질문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아,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밴드에 올렸었는데, 음. 그 질문을 혹시 수업 끝나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죠 그때? 그 뭐 그때 질문이, 외국어 네, 제3 외국어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언어하고 그다음에 회계하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걸 내 1학년 때 배웠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 다음 그 오프라인 수업 때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그 수업의 내용 중에나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음.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을 네. 하지 않으면 30년 내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질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질문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역시 마찬가지로 9시 국금시 수업의 동영상의 앞쪽 부분에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7분 정도 시간 동안 일이 벌어졌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금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전부 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 부분에 두 가지. 한 가지는 우리 줌 수업에서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질문이 중요하냐.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갑자기 생각나서. 네. 그, 퍼플리시티 AI 많이 쓰시잖아요. 네. 혹시 다른 AI도 쓰시나요? 아니면 퍼플리시티만? 주로 퍼플렉스티를 메인으로 쓰고 있고 왜 퍼플렉스티를 쓰는가 하는 거는 그 밴드에다가 질문 왜 퍼플렉스티를 너는 써니? 라고 이렇게 아, 적으시면 예. 되고 그리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번 우리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씨 지금 하울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하울링이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스피커하고 마이크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스피커의 볼륨이 너무 크거나 예. 이럴 때 하울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도록 뭔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수업 진행해도 될까요? 제 네. 녹화 합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No problem. 그것도 여기 보면 주의사항에 있습니다. 왜 녹화하냐 하는 걸 체크해보라라고 하는 이유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국금시 그 9시 동영상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 유튜브 채널 들어가가지고 국금시 첫 시간 오늘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요? 오늘 뭐 할 차례죠? 1강 할 차례입니다. 금수가 아니고, 뭐지? 금신가? 아, 예, 금시. 그렇습니다. 금시. 1개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이나요? 보입니다. 네, 네. 어, 어, 한국의 금융시장 1장 개관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이 책입니다. 한국은행의 한국의 금융시장이라는 책이 이게 몇 년도, 2021년도네. 2021년도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책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이호수 씨 마이크 끄지 마세요. 그냥 계속 켜고 있다가 즉각적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를 끄고 있으면, 제가 뭔가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안 하고, 다시 또 마이크를 켜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어, 어, 그러니까 마이크를 지금 끄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사적인 공간이 아니고 지금 공적인 공간이라서 마이크를 끄고 있는 거죠. 저음 때문에. 맞나요? 맞나요? 이호수 씨. 혹시 호수, 강의실인가요, 지금? 호수가 지금 마이크가 아니, 스피커가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어. 설정 중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수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 했죠, 지금 제가? 지금 마이크를 계속 켜고 있어야지 바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대답 그거 가능하다고. 말고 지금 지금 텍스트북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텍스트북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아마 제가 파일로 제공할 테니까 그 수업에는 그 중에 일부만 이야기할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파일을 한국은행 가도 파일 다운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뭐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운 받은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게시판에. 알겠습니다. 1장이 개관이고요. 개관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금융시장의 기능과 역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거겠죠. 금융시장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각 시장별로 구조는 어떠하냐, 그 다음에 금융시장하고 통화정책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네 번째 절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그러니까 금융시장하고 금융안정과 관계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한국은행에서 이 책을 써낸 이유도 뭐냐면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의 안정에 뭔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통화정책도 한국은행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에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절이 뭐냐면 글로벌 금융 환경. 그러니까 현재 글로벌 금융 환경이 바뀌면서 한국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 이 그 첫 번째 장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금융시장의 기능과 역할. 그래서 금융시장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시장이 뭐 하는 데냐? 하면 돈 원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돈 주고 싶은 사람하고 연결시키는 곳이 금융시장이다. 이런 거겠죠. 그죠? 예. 돈 원하는 사람을 자금 수요자. 주로 아마 자금이 모자라는 사람이 기업이니까 기업이 자금 수요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돈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자금 공급자인데, 그게 아마 자금이 이제 잉여로 남는 쪽이 이 집이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돈을 공급하고 그 돈을 공급하면 돈 필요한 기업한테 돈을 제공하는데 거기에 뭔가 조직화돼 있어가지고 조직적이라고 해서 조직화되어 가지고 뭔가 거래를 하는 장 그걸 보고 금융시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금융시장이 뭔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 거래를 해봤다 그러면 그 주식시장도 금융시장이니까 그죠? 예. 어, 이 금융시장은 실제 실물도 있습니다. 예. 지금 밑에 그 사진이 있는데 밑에 사진이 지금 어디에 관한 이야기예요?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아니 오른쪽. KB, 네네. 증권회사인가, 증권회사가 아니고, 은행인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그 은행도 일종의 금융시장인 거죠. 그리고 은행의 금융시장에서는 실물로 뭔가 돈을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실물로 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왼쪽은 보니까 뉴욕 증권거래소고 온라인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물이냐 온라인이냐는 건 중요하지 않고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그러면 금융시장이다라는 걸 밑에 사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제도적 공간을 모두 포함해서 그냥 금융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금융시장이라 하면 왼쪽에 있는 거, 정권거래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은행도 하나의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 슬라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시장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벌써 금융시장의 분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exchange, 또 하나는 OTC 마켓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익스체인지 마켓을 보고 뭐라면 장내 시장, 그러니까 조직화된 거래소가 있고 NIS가 바로 왼쪽에 있는 NIS가 바로 그런 예인 거죠. 그죠? 예. 어, 그렇게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거래소도 있지만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도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장외 시장, 영어로는 OTC 마켓. OTC가 뭐의 약자이냐면 오버 더 카운터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은행 직원하고 그다음에 고객하고 앉아 있는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잖아 지금 가운데. 네.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카운터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버 더 카운터 하는 게 뭐냐면 은행 직원하고 고객이 카운터 위에서 오버하면서 뭔가 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OTC 마켓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된 거래소가 있고 조직화되지 않은 거래소가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조직화된 익스체인지 마켓은 다대다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NIC 같은 경우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도 무수히 많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무수히 많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뭔가 가장 유리하게 체결될 수 있는 걸로 체결시켜주는 시장이 NIC 증권거래소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다대다 거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니까 다대다 거래가 아니고 1대1 거래인 것 같지 않냐 이거지. 물론 여기도 이 고객들이 다수가 앉아 있지만, 그죠? 그 다수들의 조건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뭔가 체결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은행이, 거래할 가격을 그냥 호가를 해버리죠. 내가 달러를 사고 싶은데, 얼마에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은행이 그냥 이야기한 그 레이트에 내가 달러를 사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예. 혹시 어쩌면 여기 앉아 있는 고객 중에 은행보다 좀 더 유리하게 제가 달러를 살 수 있는 가격을 호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익스체인지 마켓과 OTC 마켓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그게 이제 일단 우리 시장의 분류 중에 하나를 지금 배운 겁니다. 시장의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다. 어, 금융상품,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게 뭐 하는 곳이냐 하면 금융상품을 교환하는 곳인데, 그죠? 어, 이 금융 상품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여기다 그냥 적어 놓은 거네. 그죠? 뭐, 예금도 일종의 금융 상품이다. 아니면 대출도 일종의 금융 상품이다. 채권도 일종의 금융 상품이다. 주식도 일종의 금융 상품이다. 그런데 예금이나 대출이나 채권이나 주식 같은 걸 보면 그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어떤 현금 흐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현금 흐름이 일어나는 그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산이다. 이런 거죠. 이를테면 예금이라는 게 제가 오늘 100만 원을 예금하면 1년 후에 120만 원을 은행이 내한테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니, 그뭐 지금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는 그 정도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예. 네, 네. 채권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금융시장을 또 이제 다시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면 직접금융, 또 하나는 간접금융입니다. 직접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뭐예요? 직접. 바, 음. 바로 곧바로. 난 간접은 뭔가 돌아가서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뭐예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면,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면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런다고? 직접 금융이라고 직접.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간접 금융은 뭐예요? 최종적인 자금의 공급자와 최종적인 자금의 수요자가 만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가 하나 낀 게 있다. 그 낀 게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금융기관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은행이죠. 은행. 우리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걸 보면
어느 누구는 은행에 가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거죠. 이 작은 공급자가 은행한테 자금을 공급한 거죠. 그러면 공급한 그 자금을 모아가지고 뭐예요?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죠. 자금 수요자하고 자금 공급자인 가게가 기업하고 가게는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의 거래 상대방은 누구냐면 은행이다 이런 거죠. 그걸 보고 간접금융,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였으니까 돌아가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간접금융이라 그러고요. 보통 금융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간접금융이 있고 또 다른 시장 중에 하나는 그냥 직접금융시장도 있다. 라는 거죠. 이제 가령 주식이다. 아니면 채권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그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 가게가 내가 주식을 샀다. 아니면 채권을 샀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돈은 곧바로 누구한테 쏘아지는 거냐면 기업한테 쏘아지는 거죠. 그죠? 네. 중간에 금융기관이 낀 게 있습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제가 사거나 팔려고 할 때 중간에 금융기관이 낀 게 있습니까? 안 낀 게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낀 게 있죠. 증권회사가 낀 게 있잖아요. 제가 직접 한국 거래소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제가 직접 장외시장이 아니고 장내시장인 채권시장이 있다면 그 채권시장에 직접 가서 제가 지금 채권을 사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요? 중간사가 증권회사가 함께 끼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간접금융이나 직접금융에 둘 다 끼어 있지 않냐 이거지. 이 은행 시장에서는 누가 끼어 있어요? 은행이 끼어 있어요. 그 직접금융시장에서는 누가 끼어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주식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끼어 있어요. 그렇지만 끼어 있는 그 사람의 역할이 다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행 같은 간접금융 같은 경우에는 나의 거래 상대방은 가게의 거래 상대방은 은행이었지 기업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기업이 부도를 내 가지고 돈을 못 갚더라도 은행은 저한테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게 있는데 직접 금융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고. 내가 채권을 샀다라고 하면 채권 산 것에 그 거래 상대방은 누구냐 하면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만약 부도를 내면 그러면 저는 돈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은행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딜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 딜러. 딜러. 그러니까 딜러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계산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은행이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기업에 대출해 주는데 기업이 부도난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의무, 예금 받은 그 예금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 의무는 은행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딜러입니다, 딜러. 브로커는 뭐냐 하면 그냥 거래를 주선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주선해 준 사람은 주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지. 뭔가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이 은행은 이문을 사실 남기거든요. 어떤 이문을 남기냐면 보통 예금 이자율보다 대출 이자율이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낮게 돈 빌려가지고 비싸게 돈 빌려줬으니까 예대 마진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래서 그 이윤을 먹고 사는 인간이에요. 은행은. 인간이 아니고, 그, 회사예요. 그죠? 예. 근데 증권회사는 가령 우리가 증권회사에서 주식 중개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주문 내면 그 주문을 거래소로 쏘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결시켜 주는 거잖아. 증권회사가. 그렇지만 그 증권회사는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결시켜 줬으니 그 대가로 조금 돈 내놔라. 이런 거지. 거기에서 이익이 생겼던 손해가 봤던 그거는 증권회사하고 관계가 없는 거. 증권회사는 그냥 거래만 주선해주면 됐죠. 그걸로 오케이인 거죠. 이해가 있어요? 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고차 딜러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이 만약 중고차를 사고 싶으면 지금은 사실은 중개차 플랫폼도 있는데, 중개차 플랫폼 하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그 네, 맞습니다. 앱에다가 들어가가 내가 매수할 가격 놔두고 매도할 가격 나면 그래가 체결되기도 하잖아. 그죠? 네, 예. 중고차 플랫폼도 있는데, 원래 우리가 보통 중고차를 사거나 팔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중고차 딜러한테 갔어야 돼. 라는 거죠. 그러면,
중고차 딜러한테 가가지고 내가 중고차를 팔면 딜러가 중고차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고가 생겼잖아. 그죠? 그 재고가 생겼는데 그 중고차가 안 팔려. 그럼 딜러는 망하는 거지. 그죠? 근데 만약 그게 어느 누군가 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사잖아. 그죠? 사는데 이제 중고차가 자기 샀던 가격하고 팔았던 가격을 보니까 사는 가격이 더 싸. 자기가 팔았던 가격이 더 비싸. 그러면 그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으니까 돈을 먹잖아.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 요것도 요 용어도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는데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 스프레드를 먹고 사는 거야. 이 딜러들은 중고차 딜러들은 그죠? 예. 뭐 중고책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고책 딜러가 있죠. 예스 예스 24인가? 네, 알라딘. 맞습니다. 맞아요. 예스 24가 중고책 우리 팔면 싸게 사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스탁 가지고 재고 가지고 있다가 그 중고차 책을 좀 비싸게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라고. 거기가. 예. 그게 딜러야 딜러. 그죠? 어, 아까 중고차 플랫폼 이야기했잖아. 중고차 플랫폼은 중고차 브로커이기보다는 사실 중고차 거래소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거래소의 역할이나 증권회사 역할이나 사실은 비슷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뭐냐면 거래소도 자기가 매매 상대방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매수 주문이 모이고 매도 주문이 모이면 그중에 체결될 수 있는 거 체결 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소도 뭘 떼먹는 거예요. 구전을 떼먹는 거죠. 수수료, 커미션이라는 걸 떼먹고 있는 거죠. 질문 하나 더 음, 드릴까요? 음, 음. 그러면은 증권사를 안 끼고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 거래 같은 경우에 네, 증권회사로 주문 안 넣고 내가 직접 거래소 주문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 모르겠어요. 못 넣어요, 못 넣어요. 어, 거래소에 주문을 넣는 사람은 거래소 회원만 되는데 거래소 회원들이 누구냐면 증권회사예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중고차 플랫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중고차 플랫폼은 그 중고차 증권회사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앱으로 해서 바로 거래소하고 다이렉트로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전자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실은 중간에 있는 증권회사라는 게 별 쓸모 없는 거지. 중고차 마켓에서는. 맞습니다. 이해 갔어요? 네, 어.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은행도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왜 은행도 교수님, 필요 없냐면, 우리 P2P 대출하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네, 들어봤습니다. P2P 대출하는 게 뭐냐 하면, 돈 빌리고 싶은 어떤 개인하고, 돈 빌려주고 싶은 개인이 플랫폼 안에 내가 돈 빌리고 싶습니다라고 리스트업을 해놓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돈 빌려줄 사람이 그거 보고 내 요거에 돈 빌려줄게 하면서 하면 이 사람들 돈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 이 빌려야 될 돈 전액을 해주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보통 빌린 사람은 어떻게 빌리냐면 1억 이렇게 빌린다고. 근데 내가 1억이 예,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얼마 빌려주냐면 100만 원밖에 안 빌려준다고. 근데 100만 원 빌려주는 거 100명 모으면 1억이잖아요. 그래서 100명 맞습니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 지금 빌려주고 있는 P2P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대출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예금해서 그다음에 1억 원을 돈 빌린 사람한테 대출해주는 그 제도도 있었는데 그 말고 최근에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고 나니까 이 뭡니까 P2P 대출 플랫폼이라는 게 생기고 그거는 사실은 플랫폼은 지금 뭐만 하고 있어요. 거래 장만 열어주고 실제로 이 사람이 거래 당사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잖아. 아니, 그죠? 예. 거래 당사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P2P 대출해주는 사람하고 P2P 차입하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했는데 만나는 장을 P2P 플랫폼이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 비즈니스는 뭐냐면 간접 금융이었는데 P2P 대출은 직접 금융이죠. 뭐 이제 대략 그러면 직접 금융이 뭐고 간접 금융이 뭔지 이제 우리 이해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예. 간접 금융은 뭐예요?
최종 수요자와 최종 공급자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금융기관이 딜러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거였고요. 직접 금융은 뭐예요? 최종 수요자와 최종 공급자가 직접 만납니다. 직접 매매를 합니다. 거래 당사가 됩니다. 그런데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주선해주는 인간이 있습니다.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런 거였잖아. 금융회사는 그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이거였다는 겁니다. 예, 좋아요. 그렇습니다. 질문은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도대체 금융시장의 기능이 뭐냐? 왜 시장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자금 중개, 위험 분산, 유동성 제공, 정보 제공, 시장 교육라고 한국은행의 교과서에 나와 있길래 그냥 정리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그냥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 말고 보통 예전에 이 금융시장론 교과서에 보면 요 이야기가 딱 나와 있다는 거지. 요 밑에 있는 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낀 게 있었어야 되느냐 하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니즈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가 낑겨가지고 그 니즈를 일치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그거는 간접금융이든 직접금융이 상관없이 그런 니즈를 일치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기간 불일치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자금의 공급자는 짧게 자금을 공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돈 빌려주고 싶은 거지 20년 동안 돈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케이? 예. 근데 자금의 수요자는 뭐 어떤 게 보통 아까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기업은 돈을 빌릴 때 한 10년 정도 돈 빌리고 싶은 거지 1년 돈 빌리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문제를 간접금융은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딜러를 끼워가지고 해드렸어요. 1년 정기예금을 받고요. 1년 정기예금 받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업한테 10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쩌지? 예금을 1년 했으니까 1년 후에 원금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보통 은행에 예금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은 1년 후에 돈을 가져가지만 예금자는 또 다른 사람이 예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냥 단기로 예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장기로 대출해 줄 수 있어서 은행이 뭔가 여력을 가지고 그 만기 연장만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기업한테 10년 동안 그 돈을 대출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죠? 예. 단기 이자율이 높아요? 아니면 장기 이자율이 높아요? 장기 이자율이 높습니다. 좋겠죠. 왜냐하면 돈을 오랫동안 빌려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우니 그 대가로 좀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하면, 어, 그 예대 마진인데 왜 예대 마진이 생기냐면 예금은 단기이고 대출은 장기이니 장기 이자율이 단기적으로 높으니까 좀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려주는 게 가능하고 그것 가지고 은행은 돈 벌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죠?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험이 있다 이거지. 어떤 위험이 있는 거예요? 혹시 1년 후에 돈 갚아줘야 되는데 새로 예금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럼 은행 망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97년 한국 위기예요. 딴 게 아니고. 외국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가지고 달러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장기로 기업한테 달러로 돈을 대출해 줬는데 갑자기 한국 경제가 안 좋다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단기 돈 갖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만기 연장하면서 커버했는데 갑자기 돈 다시 그 안 빌려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 갚아야 될 돈이 없잖아. 그래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망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97년 한국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게 아니죠. 사실은. 만기 연장 위험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이 기간 불일치하는 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직접 금융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 그 니즈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돈을 빌려주는 사람, 가게는 단기로 투자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기업은 뭐예요? 10년짜리로 돈을 빌리고 싶은 거야.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유통시장에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에서 1년 되고 나서 이제 예금 찾아가면 찾아주는데 그 돈은 어디서 메꾼 거예요? 새로 예금 온 사람은 돈 받아가지고 메꿔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을 주식이나 채권에 만든 거죠. 뭐예요? 유통시장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가령 주식 같으면 만기가 무한대잖아요. 무한정이잖아요. 만기가 없잖아요, 주식은. 그러면 돈은 그냥 기업에 있는 거고, 혹시 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유통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아까 은행에 예금, 그 다음 해 예금하러 오는 사람처럼 새로 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면 그 돈을 갖고 기존에 이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은 시장에서 나가는 거, 현금화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금융시장에서는 은행이 이 만기 불일치를 자기가 이렇게 해소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간접 금융시장에서는 뭐예요? 유통시장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맞습니다. 금액 불일치. 금액 불일치. 돈을 그 제공하는 사람은 가게라고 했으니까 그 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의 금액이 작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빌리려고 하는 기업은 금액의 규모가 클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어떻게 해결했다고, 은행에서는. 소액을 예금 받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금액으로 대출해줬다. 이런 거죠. 그죠? 직접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요? 주식을 쪼개가지고. 그렇죠. 쪼개가지고 조각 투자를 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 100억을 요번에 정자를 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100억을 조달하는 게 아닌 거잖아, 지금. 뭐 어떤 거예요? 그거를 10만 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 1,000원씩 해가 팔아먹어가지고 그 돈 다 모아가지고 100억을 조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잘라서 팔았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예. 위험 불일치는 자, 한번 봅시다. 은행 이 가게는 자기가 예금을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부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돈은 소중하니까. 그죠? 근데 실제 기업은 부도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지. 그죠? 예. 그럼 은행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거다. 예금자들은 위험을 낮춘 거잖아. 부도 나서 돈 못 받을 위험을, 아니, 물론 은행도 망할 수 있긴 한데, 그렇지만 별로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이거지, 그지? 예. 그러면 은행은 좀 더 위험 많은 놈한테 돈을 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업이 부도나는 기업도 있어. 그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은행은 또 더 먹는 거지, 그지? 예대 마진인데, 예금 받는 거는 아주 신용이형이 없는 식으로 했으니까 금리는 낮을 거고, 이 대출해 주는 거는 위험이 굉장히 크으니까, 금리가 높았으니까 예대 마진을 또 먹는 거지, 플러스 먹는 거지. 그렇지만 이게 리스크 프리는 아니잖아. 뭔가 위험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위험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기업이 부도나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했냐, 이거지. 어, 은행은 굉장히 돈을 많이 모은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한 기업한테 통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 여러 기업은 나눠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야. 분산 투자죠. 위험 분산이죠. 세상에 기업이 100개한테 빌려줬는데 100개가 다 망하지 않는다면 100개 중에 한 개만 망한다면 확률적으로 그럼 나머지 99한테 굉장히 높은 금리를 부과해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한 놈 망해가 돈 원금 손실 난 것도 커버하고도 돈이 남으면 그럼 은행은 돈 버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제 희망이고 실제로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100개 중에 50개가 망한 거야. 그러면 그 은행은 망했겠지. 그게 뭐냐면 97년 한국 위기라는 거지. 어. 이게 이 부도 그라는 사건이 그냥 일어날 확률은 뭐 1%도 안 되고 이래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1%라는 건 100개 기업 중에 한 개 망한다는 소리잖아. 1%니까. 그죠? 예. 근데 보통 보면 그 확률은 맞는데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100개 중에 그 아주 희박한 확률로 그 50개가 동시에 팍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이 망해버리는 거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비즈니스가 쉬운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은행이 뭔가 그 이 막 뭐지 어, 막 너무 착취적인 어떤 금리를 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97년 같은 일이 벌어서 은행이 망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 그 이 지금 현재 이익 가지고 그거 잘 쌓아놔 가지고 다시 97년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 메꾸라고 있는 게 이 지금의 이익이지. 그거를 너가 이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어디에 사회에다 좀 출연해 가지고 뭘 하라고 하면 그 말은 나중에 그 은행이 망할 때도 사회에서 그 은행 망하는 거 막아주는 일을 해야지 그게 페어한 거지. 근데 그 돈을 빼먹은 정권은 그때 그 돈을 집어넣어 줄 정권은 아니잖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돈 빼먹는 정권은 나쁜 정권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이해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직접 금융시장에서는 위험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해요? 아까 간접 금융에서 위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했어요, 결론적으로? 많은 기업한테 빌려줘서 그렇죠. 해결했습니다. 이 돈 빌려주는 투자하는 철을 다변화시켜가지고 위험 분산 효과를 향유한 거죠. 그렇잖아. 그지?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채권을 한 기업의 채권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지.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금액은 작지만 내 투자하는 금액은 작지만 그걸 좀 더 잘게 잘라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줬으니 그러니까 내가 이 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죠? 아유, 물론 제가 지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가령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주가가 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100주까지는 분산을 할 수 있는데 1000주까지는 분산 못 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는 또 뭐가 생겼어요? 새로운 또 혁신이 하나 생긴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소수점 투자하는 거잖아. 실제로는 이 기업의 주식은 한 주가 만 원인데 나는 100원어치도 투자할 수 있다 이거잖아. 100원은 아니고 1000원인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0.1주를 내가 소유하는 게 이제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게 금융 혁신이에요, 사실 그게. 응. 교수님, 네. 그 혹시 지금은 직접 시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봤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러면 증권사, 즉 브로커의 입장에서는 아까 스프레드처럼 큰 이익도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음. 저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살아남고 돈을 증권회사가 버는지. 예, 증권회사가 위험이 있냐고. 예, 본인이 부동산 아파트를 하나 산 거야. 그지? 아파트를 샀는데 이상한 아파트를 하나 샀어. 그래서 망했어. 그러면 그 부동산 중개사 있잖아. 중개업소 있잖아. 그 중개사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상한 아파트 사서 손해를 본 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복덕방이 손해 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러니까 복덕방은 좋은 물건이냐 나쁜 일이냐 하는 거는 I don't care야. 그냥 이호수 씨한테 속여가지고 팔든 아니면 진짜 좋은 아파트를 팔든 팔기나 하면 자기는 커미션 먹는 거야. 이해 갔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복덕방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교훈인 거죠. 그죠? 어, 은행은 안 그래요. 은행은 본인 딜러라 그랬잖아. 그래서 혹시 어 내가 이 아파트를 샀는데 그거 뭐냐면 은행 계산으로 지금 아파트를 산 거잖아. 이 대출을 해줬는데 그럼 은행 계산으로 지금 대출해 준 거잖아. 그런데 만약 여기가 그 저 나쁜 아파트였어. 그지? 그럼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빌리는 사람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를 아주 민감하게 봐야 될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정권에서는 안 그래요. 그거만 하면 됐지, 이시거든. 얘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좀 다른 거지.
내 손익이 좌우되면 굉장히 열심히 관찰할 건데 내 손익이 좌우 안 되니까 별로 그렇게 열심히 관찰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물론 이 평판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복덕방이 계속 그냥 쓰레기 같은 아파트만 팔면 그러면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예, 저 집은 쓰레기 같은 것만 하는 복덕방이야. 그냥 그 집 가지 마 해서 그 집 망할 거야. 예. 그렇지만 그 간접 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임팩트는 간접적이잖아요. 음. 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오케이. 금융시장의 기능과 역할, 그래서 금융시장과 자금 흐름의 구조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혹시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같은 그림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에, 이걸 보고 우리 뭐라 해요? 이거 어디서 봤나요? 경제, 경제 언론 시간에, 금융어느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네, 부르는지 혹시 기억나요? 4대 순환 요소인가? 필수. 영어로는 뭐라고 들었어요, 혹시?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말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영어를 알고 있으면 이제 내가 유식한 것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예. 우리가 어느 분야에 전문가라고 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언어를 쓰잖아. 언어를 쓰는데 그 분야에 영어를 쓰면 그 사람이 전문가야. 사실 별거 아니야. 그치? 이게 영어로 Circular Flow Diagram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 안 하고 있든 이거 내용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지만 아 이게 Circular Flow Diagram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본인이 좀 유식처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금융학부를 나와가지고 금융 전문가가 됐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금융 용어를 딱 쓰는 거야. 그러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야기를 할 때 금융 용어를 못 쓰면서 아 그게 말이죠 뭐 어떠저떠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비전문가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냥 용어를 기억하고 있고 그걸 능숙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하튼 요 그림을 보고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Circular Flow Diagram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거시경제학의 에브리띵이에요. 예. 그 시장은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뭐예요? 프로덕트 마켓, 재화 시장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요소 시장하고. 저는 어. 요소 시장이라는 거 뭐냐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재료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자본, 인력, 뭐, 토지, 뭐 이런 거죠. 그죠? 그게 생산 요소. 그죠? 밑에 있는 프로덕트 마켓, 재화시장 하는 거는 이제 그 생산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저 물건을 만들어내는 시장을 재화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인 플레이어가 두 명 있죠. 가게하고 기업하고 두 개 있는 거죠. 가게는 재화시장에서는 뭐예요? 하는 사람이잖아. 수요자잖아. 재화의 수요자고. 그 다음에 기업은 뭐예요? 재화시장에서는 재화의 공급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circular flow diagram이라 그러는데 circular 하는 게 돈다라는 이야기고, 그죠? flow 하는 게 흐른다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재화 공급을 해서 흐르고 있잖아, 화살표가. 소비라고 해서 지금 흐르고 있잖아, 가게로. 재화 시장에서. 그죠? 그걸 보고 flow. 그래서 circular flow.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돈이 그 반대편으로 돈이 가겠죠. 아니, 내가 재화를 받았잖아, 가게가. 그러니까 대신에 뭐야? 돈을 지출해야겠죠. 그게 소비 지출. 그죠? 소비 지출을 했으면 그 재화 시장에서 기업한테 돈이 갔을 거 아니야. 그게 수입. 그죠? 그러면 그 반대편 시장은 뭐냐 하면 생산 요소 시장인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누가 생산 요소를 공급하냐? 가게가 공급한다. 이런 거잖아. 구조가. 그죠? 그리고 거기서는 소비자가 누구냐 하면 기업이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가게가 인력을 제공하는데 그 대신에 뭘 받는 거예요? 임금을 받는 거잖아. 돈을 제공하고 그다음 뭘 받는 거야? 이자하고 배당을 받는 거잖아. 그죠? 기업은 뭘 주는 거예요? 비용을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임금도 줘야 되고, 임금도 비용, 인건비, 비용이잖아. 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배당도 줘야 되잖아. 그것도 아웃플로우잖아. 그죠? 아웃플로우. 그래서 이 빙글빙글빙글 돈다고 해서 서큘러 플로우 다이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제 원론을 봤던 거는 사실은 그까지만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 가계, 재화 시장, 기업 이렇게 네 가지만 있는데, 맞나요?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약간 더 복잡하네라는 거지. 일단 뭐가 있어요? 정북하는 게 낑겼네. 그죠? 근데 실제로 정부가 어떨 때는 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어떻게 끌어당겨요? 세금으로. 그죠? 어떨 때는 뭐예요? 돈을 주기도 하잖아. 보조금도 줬잖아, 요번에. 요번 우리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이지. 어? 이 어린 백성들한테 뭐지? 뭐 돈 주지 않았냐? 20만 원에 30만 원 줘서 쓰지 않았냐? 안 봤어요. 맞습니다. 15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 거. 그게 뭐냐면 보조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 기업에서 돈을 뜯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게한테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가게한테 돈을 뜯기도 하죠.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여러분 세금 안 내니까 별로 뜯긴다는 느낌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많이 뜯기고 있어요. 예. 오케이? 그다음에 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외국 또 들어갔죠, 외국. 예. 그러니까 그 우리 경제 원론에 봤던 그 단순한 그림은 말하자면 폐쇄 경제죠. 근데 사실 우리 개방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하고 수입 수출 같은 걸 하면서 또 뭔가 서큘러 플로우가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그림 그려서 놨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맨 가운데 지금 뭘 둔 거예요? 금융시장이라고 둔 거죠. 그러니까 가게에서 그 생산 요소 시장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실제 그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금융시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뭐 주식을 사가 투자를 하든 아니면 저축을 하든 그죠? 그러면 금융시장 안에 금융기관 은행이 있어가지고 뭐 그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기업한테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 금융시장을 적혀 있지만 요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 위에 생산요소시장인데 그거에 다른 레이어인 거죠. 레이어가. 실제로는 뭐예요? 지금 생산요소로 자본이라는 걸 제공했는데 그죠? 그 자본이라고 제공하는 것은 실제 어떤 플로우를 통해 일어나느냐면 금융시장이라는 플로우를 통해서 이 가게에서 기업으로 자본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좀 확장된 이 경제순환 모형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 재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뭐, 그, 경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심장?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금융시장은 말하자면 뭐 어떤 거야? 심장이 아무리 뛰어봐야 피를 여기저기다 공급을 해야지 제대로 되지 않냐 했는데 그 공급하는 그런 뭐야? 혈관이다. 예. 그래서 금융시장은 혈관에 해당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융시장의 기능과 역할 지금 계속 그 일절하고 있는데 일절은 금융시장은 결국에는 뭐냐면 위험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을 통해서 뭔가 위험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금융시장의 분류와 구조. 그래서 시장을 한번 크게 분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른쪽 그냥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분류네요. 그죠? 금융시장은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나눠져 있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직접 금융시장을 보니, 직접 금융시장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음. 그래서 이 단기 금융시장하고 자본시장은 아마 만기로 구분한 것 같다. 이런 거죠. 그죠? 단기 금융시장은 만기가 몇 년일까? 1년입니다. 안쪽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본시장은 만기가 1년 1년보다 처음,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기로 분류한 건데 요거는 또 뭐냐면 그러니까 요 두 개하고 요거하고는 그냥 원초적인 금융 상품하고 그다음에 원초적인 금융 상품에서 파생된 금융 상품 이렇게 나눈 것 같아. 그래서 요 두 개가 한 카테고리고 요게 다른 카테고리인 것 같아. 그죠? 어. 원래는 없었는데 원래 있던 본원적인 금융 상품이 있었는데 그 금융 상품을 가지고 다시 또 뭔가 끄집어낸 금융 상품이 파생 금융 상품 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당금융시장에 이런 많은 프로덕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본시장에도 사실은 프로덕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그냥 크게 묶으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 나눠진다.
이런 거고요. 파생금융 상품은 여기 있는 것들에 전부 다 디리버티브는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략 보니까 주식으로도 있고 금리로도 있고 요게 아마 금리들일 것 같은데 요거를 언더라인으로 하면 아마 금리일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뭐가 빠져 있나? 외환시장이 빠져 있네. 그래서 외환시장으로 하면 아마 통화 파생 상품이 될 거고. 그죠? 예. 그다음에 채권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도 거기에 신용 위험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파생 상품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예. 파생 상품을 정권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정권화 시킨 것도 있는데 그게 파생 결합 정권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마 금융시장의 챕터 하나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아까 간접금융시장이라는 건 중간에 금융기관이 낀 게 있으면 간접금융시장입니다. 이렇게 그 금융기관이 낀 게 있는데 어디 낀 게 있다고 딜러로 낀 게 있으면 그지?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예는 지금 은행이죠. 그죠? 은행시장이죠. 예금 대출 시장. 그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펀드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죠? 예. 왜냐하면 소수들이 있는 돈을 뭐 모아 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펀드로 해서 투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중간에 물론 이 사람이 딜러 역할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중간에 이 모으는 이 금융기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 이것도 간접금융이라고 간주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펀드 시장에서의 그 금융기관은 자산 운용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자산 운용 회사는, 어, 그, 스프레드를 먹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딜러는 아니죠. 그죠? 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fee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커미션이라는 걸 먹는 것 같거든. 근데 커미션이 아까 뭐냐면 증권회사의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수수료. 그죠? 예. 그리고 fee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보수 이런 말인데. 보수. 그러니까 fee하고 그다음에 커미션의 차이는 뭐냐? 커미션은 원타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를 판매했잖아요. 판매를 하고 나서 판매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펀드를 이제 환매해가지고 뭔가 현금화 시키잖아요. 그때도 환매 수수료 하는 걸 하는데 그냥 원타임으로 나는 거잖아. 그죠? 그 말고 아까 fee 하는 거 있잖아요. 보수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원타임이 아니고 매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돈을 좀 줘야 되고 내년에도 좀 돈을 줘야 되고 내후년에도 돈을 줘야 되고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fee 중에도 어떤 거는 뭐냐면 고정 퍼센티지로 해가지고 고정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고정 안 돼 있고 이익이 나면 이익에 얼마 정도를 뭐 준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성과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지금 매년마다 고정 1%를 뗀다라고 하면 그건 운용 보수 이렇게 얘기하고 그 그게 아니고 10%를 넘어간 그 부분에서 한 뭐 15%를 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건 성과 보수. 라고 이야기해요. 하여튼 그런 걸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딜러는 아니네, 그지? 딜러는 뭐가 좀 먹어야 되냐면 비드에 스프레드 먹어야 되는데 그걸 그러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신탁업 시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머릿속에 상상이 안 가죠. 이런 거 실제 이런 회사를 본 적이 있어요. 신탁 회사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뭐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 어, 잠깐, 보험시장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중간에서 뭔가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어, 이 이익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딜러들 맞죠? 딜러 맞는 것 같죠? 보험회사는. 왜냐하면 이런 네, 거잖아요. 어, 그 보험이라는 게 뭐죠? 조금 돈을 주는데, 보험료를 주는데, 만약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면 왕창 돈을 해야 되는데, 만약 내가 보험료를 산정을 잘못해가지고 했으면, 보험료는 조금 받았는데, 갑자기 보험금을 엄청 많이 내줘야 되면 보험회사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계산으로 그 손익을
그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딜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은행도 딜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보험에서도 딜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 자산운용회사, 지금 집합투자시장이라는 거 자산운용회사하고 신탁회사,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피 또는 커미션을 먹고 있으니까 딜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중간에 금융권이 끼어 있으니 그걸 보고 간접금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질문하세요, 이효수 씨. 아, 네. 그 아까 스프레드라는 단어에서 살짝 헷갈리는 게, 음. 그 주식 스프레드도 결국, 주식 스프레드도 커미션의 일종이잖아요. 아, 근데 그때 그 그, 스프레드와 방금 은행에서의 스프레드, 자, 그러니까 뭐냐면 비드카는 게 매입가죠, 그죠? 매입가. 에스크 또는 오퍼카는 게 뭐예요? 매도가죠.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 매수가와 매도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지? 있, 어. 네. 근데 그거를 호가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일, 주문을 호가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일반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딜러가 호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투자자가 호가를 해놨는데 호가해놓은 그것들 중에 가장 높은 매입 호가를 보고 우리 최우수 매수 호가라고 그러고 가장 낮은 그 매도 호가를 보고 최우수 매도 호가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bid ask spread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딜러가 낸 호가는 아니죠. 음. 딜러가 낸 효과는 어디에 있냐면 은행에 가보십시오. 은행 객장에 가보시면 은행 객장 뒤쪽에 저 뭐냐 LED 패널 있고 LED 패널에 그 환율 있을 때 환율의 매입률 매도율 아니면 고객이 사시는 레이트 고객이 파시는 레이트가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모든 은행 지점에 다 있어요. 있으니까 은행 지점 가시면 US 달러 매입률 매도율, 그 다음에 뭐 중국 위안화 매입률 매도율 있는 그 화면 한번 보시라는 거지. 자, 그게 뭐냐 하면 그것도 이제 bid ask spread 또는 bid offer spread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딜러 호가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주식 HTS에서 보고 있는 이 bid ask spread는 뭐냐면 딜러 호가가 아니고 누구의 호가예요? 세상 개인들, 사람들이 모든 주문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호가장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 보통 우리나라 증권 거래소를 보고 뭐냐면 지정가 주문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응, 될까요? 응, 응. 그러면 그 환율, 그 외환을 사고 팔 때에는 개인은 호가를 못 내나요? 응, 아,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외환시장은 OTC 마켓이에요. 자매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은 뭐냐 하면 거래소 시장인 거죠. 아니 뭐그 사람도 딜러예요. 뭐냐면 그 명동에 가면 환전상 없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딜러인 거지. 물론 그 사람은 투웨이 코테이션 안 하고 원웨이 코테이션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보면 그냥 달러 그,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주는 역할만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달러 줄 테니까 그 원화 내놔라. 맞지? 이제 그렇지. 내가 달러 줄 테니까 원화 내놔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내가 원화 줄 테니까 달러 내놔라 하면 또 레이트를 줘요. 그러니까 투웨이 코트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투웨이 코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사람도 딜러예요. 음. 네, 이렇게 이제 분류된다라는 거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음. 시장의 분류 계속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냐면 그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 결국에는 중간에 어떻게 끼어 있냐, 그 역할이 뭐 어떤 거냐에 따라가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뭐냐면 만기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파생 상품 시장이나 외환 시장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그 상품의 성격 가지고 뭔가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거였죠, 그죠? 예. 다시 단기금융시장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할까요? 단기금융시장은 뭐냐 하면 만기가 1년 이내입니다. 자본시장은 만기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로 만기가 1년이면 자본시장입니까? 단기금융시장입니까? 자본시장이지. 예. 그죠? 예. 이게 교과서적인 답변. 음. 어, 어떤 나라는 만기가 1년이면 그게 단기금융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만기가 1년이면 그걸 자본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 1년이라는 게 별로 안 중요해요. 음. 왜냐하면 단기금융 상품들의 만기를 보면 1년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가 없어요. 365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얘 갔어, 진짜 말. 1년이라고 안 적고 360일 또는 음, 365일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단기금융 상품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 자본시장 상품이면 뭐라고 적어놨냐면 1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1년, 2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뭐 1년 6개월이면 뭐예요? 자본시장 상품이겠지. 그죠? 예. 근데 뭐 며칠 이렇게 안 적는다고. 30일 이런 건 있지만 1년 이렇게 안 적는다는 거예요. 360일 이렇게 보통 하는 거죠. 그러니까 365일도 보통 안 적어요. 365일 하면 언 놈은 이게 자본시장 상품에서 언 놈은 단기금융 상품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아예 365일 상품도 없고 보통 단기금융 상품의 가장 최장 만기는 361이에요. 360. 그럼 그건 절대 1년 아니잖아. 때려 죽여도. 그죠? 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예. 아니, 금융시장은 시험 문제 흔히 나오는 가장 그 함정 문제라 하면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 당금융 시장 이제 앞으로 그 다음 챕터에서 아마 할 건데 당금융 시장에서 하고 자본 시장이 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냐 하면 그 당금융 시장의 가장 큰 점은 뭐냐 하면 이 저 선수급 거래라는 거예요. 선수급 거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그냥 이제 상품들이에요. 지금 콜, RP, CD, CP, 단기사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금융 상품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100만 원을 이제 빌리려고 해. 뭐 CP를 발행하든 CD를 발행하든 RP를 하든 100만 원을 빌리려고 해. 그지? 그러면 대개의 경우 아닌 것도 있긴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빌릴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 아니에요. 100만 원 아니고 제가 얼마를 빌리냐면 90만 원을 90만 원이 나한테 돈 들어와요, 지금. 그리고 만기에 얼마를 갚는다고? 100만 원, 100만 원을 갚는다고. 액면은 얼마야? 100입니다.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자를 어떻게 한 거야? 먼저 낸 겁니다. 먼저 낸 거야. 그걸 선수급 거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물론 단기금융 상품 중에도 선수급 거래 아닌 단기금융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다라고 내가 이야기한 거지. 그리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 할인이라고 얘기한다. 할인, 디스카운트.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이 단기금융 시장에서는 코테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할인율로 코테이션 하거든. 할인율로 코테이션 하면 그 할인율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자랑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100만 원을 빌리는데 내가 90만 원을 돈 받았잖아. 그다음 1년에 100만 원을 갚잖아. 그럼 이자는 얼마야? 10만 원이잖아. 그죠? 이자를 몇 프로야? 100%. 10%야? 아니면 10%보다 높아? 이해 갔어, 지금 무슨 말인지? 할인율은 몇 프로예요? 10%. 10%예요. 왜냐하면 액면이 100만 원인데 10만 원만큼 이자를 냈으니까 할인율은 10%잖아. 그죠? 근데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내가 90, 빌린 돈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90만 원 분의 10만 원이니까 10% 넘겠지. 이해 갔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업계 전문 용어로 깡이라 그러잖아. 깡이란 말 들어봤어요? 와리깡? 일본 말인데. 못 들어봤어요? 카드깡 들어봤어요.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명품깡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기에 이거예요, 이거. 됐어요? 음. 그러니까 당일 시장은 그냥 별도의 시장으로 만들어졌는데 할인 시장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리고요, 자본시장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자본시장은 뭐냐면 내가 액면이 100만 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100만 원을 지금 받고요. 1년 후에 1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만큼 이자리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금시장과 자본시장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는 만기가 360일이고 하나는 만기가 365일이라 하더라도 그 두 개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실제로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주식 채권이니까 그거는 만기가 1년이 아니잖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무한정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반 두 개 구분하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다. 예. 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생 금융상품 시장인데 그거는 뭐냐면 뭔가 이 언더라인 에셋이 기초자산이 있고 기초자산부터 뭐가 만들어진 거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같이. 예, 뭐 장래 장애 이미 이야기했고. 그죠? 예. 어, 발행 유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발행 시장은 뭐가 발행 시장이에요? 신규 정권이 처음 발행되는 시장을 발행 시장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다음 유통시장은 뭐가 유통시장이냐면 이미 발행된 정권이 거래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거래된다는 의미에서 발행에 반대되는 의미로 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지. 그래서 유통시장, 발행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마켓이에요.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시장.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의 넥스트가 뭐예요? 세컨더리잖아.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를 막 한국말로 번역하면 1차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은 1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이에요. 그죠? 금융시장의 기능은 뭐 자금 조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기업한테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니까 금융시장이 중요하다 그러잖아. 근데 주식시장에 내가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 주고 사다가 딴 사람 갑자기 올라서 10만 원이 됐어. 10만 원이 됐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5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삼성전자 도움이 되는데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야. 유통시장은 쓸모없는 시장 아니야? 발행 아닙니다. 시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도대체 유통시장의 기능은 뭔데?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은 그런 주식도 있죠. 그런 주식을 보고 우린 뭐라 합니까?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잖아. 그죠? 예. 네, 어, 근데 이제 비상장 주식이 어느 순간인가 충분한 그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상장을 시키잖아. 그지? 네, 어, 어차피 그 대주주는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상장을 시키면 대주주한테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길래 그래서 이 저 상장을 시키려고 할까요? 네. 유동성이 확보돼서 유동성이 확보되면 도대체 뭐가 좋은데? 기업의 현금 흐름 제고되는 거.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상장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최초 공모, 이니셜 퍼블릭 오프링하고를 잘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상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이 뭐예요? 한자로 올, 위의 올린다라는, 상, 위의 상. 그다음 장이 뭐예요? 시장할 때, 마켓, 그러니까 시장으로 물건을 올린 걸 상장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니셜 퍼블릭 오플링 최초 공모라는 게 없어도 상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음. 이니셜 퍼블릭 오플링 최초 공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니셜 퍼블릭 오플링. 퍼블릭 대중한테 오플링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물건을 내놓는다 이런 이야기잖아. 이니셜 처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프라이빗 오플링만 했지 퍼블릭 오플링 한 적이 없는 거야. 그죠? 근데 뭐예요? 최초로 퍼블릭한테 오프링 하는 거야. 그래서 최초 공모라 그러잖아. 공모. 사모가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 대기의 경우에 최초 공모하고 상장은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니까. 다시.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려면 거래소에서는 이것의 물건의 가격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음, 그래서 그래도 뭐냐 하면 상당히 주식이 지분이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분산돼 있어야지 제대로 된 거래가 일어날 것 같다는 거지. 근데 가령 이를테면 그냥 어, 이 회사의 주주가 10명이고 9명은 한 명이 대주주고 9명은 한 주씩 갖고 있다면 어차피 그 9명이 안 팔면 유통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장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식 분산 요건이라 그래. 그지? 근데 프라이빗 그 상장돼 있지 않는 펌, 그걸 우리 프라이빗 펌이라 그러잖아. 개인 회사라는 의미에서 프라이빗 펌이 아니고 상장이 안 됐다 해서 프라이빗 펌이라 그러잖아. 그럼 프라이빗 펌은 어 물론 여러 명한테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나눠져야지 분산 요건을 맞출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기의 경우에 상장하는 기업은 공모를 해야 되는 거야. 해서 뭔가 이 주식 분산 요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 물론 지금 누가 아까 답변했어요. 그 답변한 것처럼 그 과정 중에서 뭐예요? 자본 조달이 되는 거죠. 그거 만약 신주로 구주로 만약 파브릭 오플링 했으면 그러면 사실은 자본금이 늘어난 거 없죠. 자본이. 근데 신주로 만약 발행했으면 그러면 그것만큼 자본이 늘어나겠죠. 그 효과도 부수적인 효과로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 분산해서 상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상장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지. 상장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왜 대주들이 상장을 하겠어? 몰라서. 지가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회사를 상장하기 전에는 이게 가치가 100억 원짜리 가치였는데 갑자기 상장하고 나니까 얘 가치가 1000억 원으로 올라가, 10배로 올라가잖아. 그 사이에 회사의 본질이 바뀌었겠냐고. 바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00억짜리가 1000억으로 10배가 올라가냐고. 그게 뭐냐면 유통시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주식시장, 그 주식회사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만기가 무한대라 그랬잖아. 만기가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현금화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근데 프라이빗 펌은 지금 그 개인 회사 아닙니다. 여기 프라이빗 펌 하는 건 비상장에서 프라이빗 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라이빗 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파는 상대방을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투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낮은 거야. 근데 파브릭 펌이 되고 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기업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 프리미엄이 지금 10배라는 거예요. 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좀,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회사가 유통시장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령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스타트업에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는 자기가 익시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가 익시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 상장 아니면 누구한테 인수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시장하고 그다음 뭐죠? 상장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 그죠? 예. 어, 그 스타트업의 그 이 창업자가 왜 스타트업 창업했냐? 이유는 간단하잖아.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부자가 되는 게 비상장 상태에서는 부자가 못 되는 거야. 어.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같은 회사에 인수당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어. 그냥 그거는 뭐냐면 상장 안 시켜도 부자 되는 원 패스가 있고, 그다음 또 다른 패스는 뭐예요? 이 저 거래소에 상장시켜가지고 부자 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스타트업을 굉장히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유통시장이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금 조달이 제대로 되려면 유통시장이 활성화돼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유통시장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가격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나오는 거잖아. 아니, 물론, 주가가 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비상장 회사의 주가보다는 그래도 거래소에 상장돼 가지고 상장돼 있는 회사의 주가가 그 기업 가치가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그래도 진실에 가깝지 않겠니라는 거지. 그죠? 비상장 회사의 이 매매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회사의 가치하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 회사 가치가 너무 불일치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상상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가치하고 네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가치가 하여튼 그래도 이 시가가 있으니까 시가 근처에서 뭐 플러스 2배 아니면 뭐 반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그 근처에 있지 않겠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이제 그것 가지고 유상증자 하면 그 가치만큼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정도 가치가 있는 회사니까 이 회사의 채권 가격은 한 2만 정도 돼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유통시장은 아무런 경제 기능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제 2조로 갔다. 아, 참 힘들다. 예. 2조는 뭐냐면, 한국 금융시장의 성장. 그래서 뭐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어, 90년부터 21년까지. 그러니까 이런 표를 보면 항상 뭘 생각하시면 좋냐 하면, 어,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90년부터 2021년까지 얼마나 성장했냐를 보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연성장률이 12.3%에서 앞으로도 미래에 12.3%일지 알지, 그는 사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성장 많이 한 게 미래도 성장 많이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겁니다. 예.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요 컴포지션. 어느 시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이걸 봐야 돼. 음. 근데 이제 보니까 국내 이 전체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성장했냐면 연 12.3%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보통 성장률이 10% 넘어가면 엄청난 성장을 한 겁니다. 예. 채권 시장은 연 14.5% 성장했고요. 주식 시장은 연 12.2% 성장했고요. 단기 금융 시장은 연 8.6% 성장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적 단기금리 시장은 별로 크게 성장 안 같지는 않고 채권 시장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주식 시장이 더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채권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성장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어느 시장이 사이즈가 크냐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그 최근 2021년 6월로 본다면 어느 시장이 사이즈가 크냐라는 건데 자본시장이 90%고요. 그 다음에 단기금융 시장이 10%고 그죠? 주식 시장이 49%이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 42%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예. 여기 당해금융시장 이 전체 금융시장 하는 거는 지금 보니까 직접 금융시장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 시장은 빠지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기를 보면 알죠. 요게 C인데 C가 대출금의 몇 프로이냐? 148%다. 1.4배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1.4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은행 시장보다 그 직접 금융시장의 사이즈가 더 큽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운 거냐 하면 90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어요? 더 작았잖아.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금융시장이냐면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이제 이 몇 년이죠 이게? 갑자기 30년? 21년. 30년 만에, 이제 우리가 이 직접 금융시장의 사이즈가 더 커지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음. 안준영 씨는 누구십니까? 아, 저 어제 수강 신청했는데, 예, 그, 밴드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예.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그 전화번호를 알아요. 아니, 저 모릅니다. 지금 화요일 수업을 못 봐가지고, 자율 수업을 반드시 와야 되는데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제가 수강 신청을 어제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해서, 신청을 첫 시간에 그 안 했더라도 첫 시간 수업을 듣는 게 사실 옳은 거죠. 수강 신청 어, 아무 때나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첫 수업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시작을 잘못 단추를 끼워버리면 그다음부터 단추가 이상하게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 핸드폰 번호를 과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 네, 아마 알겠습니다. 과사에서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줘도 되느냐? 아, 지금 이게 동영상이 파브릭한테 공개될 거니 핸드폰 번호를 지금 제가 공개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과사에 가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고 그러면 아마 개인정보로 해서 안 주려고 그럴 거야.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사에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핸드폰을 줘든지 허락을 받고 그러면 허락을 주면 핸드폰을 줄 거니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밴드 링크를 드릴 거고 밴드 링크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알겠습니다. 안주혁 씨는 이 수업에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착순 두 명만 준 수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동영상을 보기로 돼 있거든. 네, 죄송합니다. 아,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음. 죄송합니다. 네. 아, 무슨 이야기 했죠? 직접금융 시장이 커졌다고 어? 얘기하셨습니다. 예, 예. 직접금융 아니, 시장이, 사실 저는 이제 그 요번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이걸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이 지적금융 시장이 더 커졌다니. 이제 우리나라 은행도 망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오버돼 버렸네요. 그래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수업을 좀 한 앞에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좀 질문을 좀 받아야 되는데 질문을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 음. 끝낼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